대체 왜 한국만 가능하다는 거야? 미국 동맹국들이 손살에 치며 포기한 불가능한 미션. 그런데 한국은 불과 72시간 만에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악했고 전문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한미동맹의 판도가 180도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미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에서 15년간 핵잠수함의 원자로 시스템을 책임져 왔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미 해군 잠수함대의 심장부를 관리하는 수석 엔지니어였죠. 버지니아급, 오하이오급, 그리고 최신 콜롬비아급까지 미국이 자랑하는 모든 핵잠수함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USS 콜로라도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2020년에 진수된 최신의 버지니아급 블록 5 잠수함으로 제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 걸작이었거든요. 수심 600m까지 잠수 가능하고 6개월간 독립 작전이 가능한 그야말로 바다의 유령이었습니다. 소음 감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토마호크 미사일 40발을 탑재한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했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8일, 저는 진주만 해군기지 지하 3층에 있는 잠수함 통제센터에서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콜로라도는 태평양 중부 해역에서 정기훈련 중이었고 모든 데이터가 정상이었습니다. 원자로 출력 98%, 산소 재생 시스템 정상, 음파 탐지 회피 모두 작동 중. 완벽했죠. 함장 로버트 밀러, 대령의 정기 보고도 문제없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2시 31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콜로라도에서 오는 모든 신호가 끊어진 거예요. 레이더 화면에서 그 거대한 점이 사라졌고 음파 탐지기도 침묵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통신 장애라고 생각했어요. 태평양 깊은 곳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해저 지형이나 수온 차이로 인한 음영구역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통신이 두절되곤 했습니다. 통신병이 계속 호출했습니다. 콜로라도, 여기는 진주만. 응답하라. 콜로라도, 응답하라. 라고 영어로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아무런 신호가 없었습니다. 통제실 전체가 긴장하기 시작했죠. 평소 농담을 즐기던 동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핵잠수함이 완전히 침묵 상태에 빠진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즉시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습니다. 코드 레드 발령. 콜로라도 통신 두절. 모든 가용 자산 동원하여 위치 파악 시작. 이라고 영어로 지시했어요. 주변 해역의 모든 함정의 콜로라도 목격 여부를 확인하고 위성 감시 데이터를 재확인했죠. 일본 요코스카 기지와 괌 기지에도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 비상령이 내려졌어요. 그때 동료 엔지니어 마크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사라, 혹시 MEA 구역에 들어간 건 아닐까? 그쪽은 해저 화산 활동 때문에 통신이 자주 끊기잖아. 라고 영어로 물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콜로라도의 항로는 그쪽과 200마일이나 떨어져 있어. 게다가 밀러 함장이 그런 위험 구역에 함부로 들어갈 리 없어. 라고 영어로 대답했어요. 20분이 지났을 때 상황실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어요. 비상사태 발생 시 자동으로 소집되는 위기관리팀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죠. 해군 참모차장, 잠수함 사령관, 그리고 원자력 안전 담당관까지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라고 잠수함 사령관 윌리엄 하우스턴 중장이 영어로 명령했어요. 제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14시 31분부로 USS 콜로라도와의 모든 통신이 두절했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북위 25도, 서경 160도였고 수심 약 4,000m 해역입니다. 현재 P8 포세이돈 2대가 현장으로 급파됐습니다. 라고 영어로 보고했어요. 원자로 비상 신호는? 이라고 원자력 안전 담당관이 영어로 물었어요. 아무것도 수신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블랙아웃 상태입니다. 라고 영어로 대답했죠.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사겼어요. 원자로 사고 시 자동으로 발신되는 비상 신호조차 없다는 건 순간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의미였거든요. 30분이 지나서야 첫 번째 단서를 얻었습니다.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가 이상한 음파를 감지했다고 보고해 온 거예요. 조종사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는데
평소의 침착함과는 달리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톰슨 중령님, 여기 뭔가 이상합니다. 콜로라도로 추정되는 물체가 해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심은 잠깐만요. 맙소사 400m입니다. 반복합니다. 수심 400m 해저의 콜로라도로 추정되는 대형 물체가 정지 상태입니다. 라고 영어로 보고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400m라니. 그건 일반적인 구조 작업이 거의 불가능한 깊이였거든요. 15년간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주변 동료들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확실합니까? 정말 콜로라도가 맞습니까? 라고 하우스턴 중장이 다급하게 영어로 물었어요. 음파 반사 패턴과 크기로 볼 때 98% 확률로 버지니아급 잠수함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더 정밀한 스캔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영어로 대답이 왔어요. 저는 즉시 함장 로버트 밀러 대령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무응답이었습니다. 비상 주파수, 예비 통신망, 심지어 구식 모스 부호 채널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치 콜로라도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추가 스캔 결과입니다. 음파 탐지 결과 콜로라도가 수심 400m 지점 해저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선체가 50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고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잔해나 오일 유출 흔적은 없습니다. 라고 영어로 보고했어요.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그 깊이에서는 수압이 평방인치당 800파운드에 달했고 일반적인 잠수 장비로는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기울어진 선체는 구조 작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거였어요.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고 태평양 함대 사령관 존 리처드슨 제독이 직접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펜타곤에서도 고위급 인사들이 속속 접속했어요. 국방부 차관, 해군 참모 총장, 그리고 합참 작전본부장까지. 회의실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습니다. 135명의 정예 해군 장병들이 바다 밑에 갇혀 있다는 현실이 모두를 압도했거든요. 원자로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리처드슨 제독이 영어로 첫 질문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원자로 사고라도 일어나면 환경재앙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상정지 프로토콜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콜로라도의 원자로는 통신 두절 시 자동으로 스크램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제어봉이 자동 삽입되어 핵분열 반응을 중단시켰을 겁니다. 라고 영어로 설명했어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했다면 적어도 방사능 누출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시에 모든 전력이 차단됐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생명유지 장치는 비상 배터리로만 작동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배터리 지속 시간은? 이라고 해군 참모 총장이 영어로 물었어요. 최상의 경우 72시간입니다. 하지만 선체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배수 펌프 가동으로 배터리 소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48시간도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라고 영어로 대답했어요. 시간이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아까웠어요. 리처드슨 제독이 즉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평양의 모든 구조 자산을 동원하십시오. 치매 구조 잠수정 미스틱과 아발론을 즉시 현장으로 보내고 일본과 호주 해군에도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라고 영어로 지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미스틱과 아발론도 400m 깊이에서의 구조 작업은 한계가 있다는 걸. 게다가 하와이에서 출발해도 현장까지는 24시간이 걸릴 거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심해 탐사 장비를 갖춘 특수 구조선 USS 세이프가드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무인 잠수정 아르곤을 내려보내 콜로라도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에 모인 우리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백악관에서도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르곤이 수심 200m를 지나자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고 300m에서는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강력한 조명을 켰지만 시야는 겨우 10m 정도였어요. 그리고 400m 지점에서 거기 있었습니다. USS 콜로라도가 해저 바닥에 50도 각도로 기울어진 채 누워 있었어요. 맙소사. 라고 누군가가 영어로 탄식했어요. 저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그 아름다운 잠수함이 마치 거대한 고래의 시체처럼 해저에 누워 있었거든요.
선체 중앙부에 심각한 손상이 보였습니다. 압력 선체에 균열이 있었고 일부 구획은 이미 침수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원자로 구획은 무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미 탈출 해치 근처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생존자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영어로 소리쳤어요. 그 순간 통제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적어도 일부는 살아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아르곤의 로봇팔로 선체를 두드려 모스 부호를 보냈습니다. 길고 긴장된 침묵이 흐른 뒤 놀랍게도 응답이 왔어요. 똑, 똑똑, 똑. 모스 부호가 선체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통신 전문가가 해독하기 시작했어요. 135명. 전원. 생존. 산소. 60. 시간. 이라고 영어로 해독했어요. 전원이 생존해 있다는 소식에 모두가 환호했지만 동시에 시간이 예상보다 촉박하다는 사실에 긴장이 더해졌습니다. 60시간. 이틀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건 최상의 예측이었고 실제로는 더 짧을 수도 있었습니다. 구조 작전 계획이 즉시 수립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수심 400m는 일반 잠수부가 작업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깊이였고 포화 잠수 시스템을 갖춘 특수 구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기울어진 선체 때문에 표준 구조 절차를 적용할 수 없었어요. 해군 구조사령부 책임자 마크 윌리엄스 준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현재 우리가 보유한 장비로는 48시간 내 구조가 불가능합니다. DSRV 미스틱을 동원해도 최소 96시간은 필요합니다. 해류가 강하고 시야가 제한적이라 도킹 자체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라고 영어로 보고했어요.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은 없었거든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세계 최강 미 해군이 자국 잠수함 하나 구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해군도 심해 구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리처드슨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나토 동맹국들과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들에게 모두 연락하십시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135명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라고 영어로 지시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전 세계를 향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영국 해군이 가장 먼저 응답했어요. 왕립해군 잠수함 구조부대 사령관과의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브라이언 스미스 준장은 평소 미 해군과 긴밀히 협력해온 오랜 동료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우리 DSRV 시스템으로도 그 수심에서의 구조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운용 한계를 넘어서는 깊이입니다. 최대 작업 수심이 300m거든요. 게다가 태평양까지 이동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립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구조 시스템도 350m가 한계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깊이에서 안전하게 도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라고 프랑스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번역해 전달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답도 비슷했어요. 그들의 최신 구조함도 400m 구조 작업은 경험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일본 해상망료장이 직접 화상회의에 참여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잠수함 구조모함의 능력을 벗어납니다. 그런 심도에서의 작전은 너무 위험합니다. 작년에 300m에서 훈련했을 때도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400m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일본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번역했어요.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까지 모든 해군 강국들이 비슷한 대답을 했어요. 기술적 한계, 장비 부족, 경험 부재.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네덜란드 해군은 그나마 희망적이었어요. 우리 신형 구조 시스템이 이론상 400m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테스트해 본 적은 없고 유럽에서 태평양까지 이동하는데 최소 열흘이 걸립니다. 라고 네덜란드어로 말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열흘이라니
우리에게는 이틀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펜타곤 상황실의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어요. 세계 최강 미 해군이, 그것도 모든 동맹국들과 함께도 자국 잠수함 하나를 구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모두를 압도했거든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흐르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직접 나섰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에라도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영어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건 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최신의 핵잠수함의 기밀이 노출될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거든요. 콜로라도에는 미국의 최신 스텔스 기술과 음파 탐지 시스템, 그리고 극비 통신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국가 안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입니다. 차라리 라고 영어로 말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어요. 차라리 무엇을 한다는 거였을까요? 135명을 포기한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던 거겠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이제 48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그 완벽한 잠수함이 135명의 동료들과 함께 차가운 바다 밑에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들 중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함께 훈련받았던 동기들, 몇 달 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만났던 젊은 수병들. 그때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해군에서 지원 의사를 타전해 왔습니다. 라고 통신 장교가 영어로 보고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 우리 최신의 핵잠수함을 구조한다고? 실례지만 한국 해군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제안은 진지했습니다.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이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어요. 한국 해군 특수전여단 잠수함 구조대 SSU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고위 장교들의 표정은 의구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이 뭘 갖고 있다는 겁니까? 라고 태평양 함대 부사령관이 냉소적으로 영어로 물었어요. 한국 해군에 심해 구조 능력이 있다는 건 처음 듣는데요. 라고 덧붙였죠. 사실 저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우리와 영국, 프랑스가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국은 주로 연안방어에 중점을 둔 해군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400m 심해 구조가 가능하다니. 하지만 한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팀장 최강욱 대령의 이력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구조 작전을 지휘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현장 지휘관이었더군요. 무엇보다 2021년 동해에서 실종된 러시아 잠수함 구조 작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천안함은 수심 40m였고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400m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 영어로 지적했어요. 그때 정보 장교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1년 러시아 잠수함 구조 작전 때는 수심 350m였습니다. 당시 러시아 해군도 포기했던 상황에서 한국 팀이 생존자 12명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라고 영어로 보고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의구심은 남았어요. 350m와 400m는 엄연히 다르고 무엇보다 미국 핵잠수함은 일반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라고 해군 참모 총장이 우려를 영어로 표했어요. 핵잠수함은 일반 잠수함과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우리 최신 기밀이 한국이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이런 민감한 작전에 참여시키는 게 적절할까요? 라고 덧붙였죠. 논쟁이 계속됐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40시간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한국 팀이라도 시도해보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리처드슨 제독이 결단을 내렸어요. 톰슨 중령 말이 맞습니다. 지금은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135명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결국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팀의 작전 계획을 먼저 검토하고 기밀 구역 접근은 최소화한다는 조건이었죠. 그리고 미 해군 요원이 모든 과정을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6시간 후 한국 팀이 C-130 수송기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어요. 저는 리처드슨 제독의 지시로 현장 연락 장교로 임명되어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활주로에 C130이 착륙하고 화물칸이 열렸을 때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대규모 팀이 아니었어요. 15명의 팀원들이 내렸는데 장비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 보였거든요. 미군이 동원하는 대규모 구조 장비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최강욱 대령을 만나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 특유의 깊은 눈빛을 갖고 있었습니다. 군인이라기보다는 오랜 경험을 가진 어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라 톰슨 중령입니다. 라고 제가 경례를 하며 영어로 인사했어요. 최강욱 대령이 경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최강욱 대령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브리핑은 헬기 안에서 받겠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의 말은 단호하고 명확했어요. 시간을 아끼려는 그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괌에서 사고 해역까지 해군 헬기로 2시간. 그 사이 저는 최강욱 대령에게 상황을 자세히 브리핑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보다는 해류와 날씨, 그리고 사고, 당시의 정확한 시간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해역의 조류 변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가 한국어로 물었고 통역관이 영어로 번역했어요. 예, 조류요? 라고 저는 당황해서 영어로 되물었습니다. 지금 잠수함이 가라앉아 있는데 조류가 무슨 상관인가 싶었거든요. 최강욱 대령이 창밖을 내다보며 설명했어요. 바다는 살아있습니다. 특히 이런 깊은 곳은 표면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옆에 있던 윤태성 소령이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어요. 지난 일주일간 이 해역의 해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미 해군 자료에는 없던 패턴들이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만든 자료입니까? 라고 제가 영어로 물었어요. 인공위성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지 어부들의 경험, 철새들의 이동 경로, 그리고 해양 생물들의 행동 패턴을 종합했습니다. 라고 윤 소령이 한국어로 설명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번역했어요. 순간 저는 이들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바다 자체를 이해하려는 접근법이었어요. 헬기가 하강하면서 아래로 구조 모함 USS 세이프가드가 보였습니다. 갑판에는 미 해군 장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죠. 아무래도 동양인들이 자신들도 못하는 일을 해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헬기가 착륙하자마자 최강욱 대령은 바로 작전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한번 둘러보더니 갑자기 멈춰섰어요. 바람이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한국어로 중얼거렸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예? 라고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영어로 되물었습니다. 3시간 후면 북동풍이 불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표층 해류가 바뀌고 그 영향이 심해까지 미칠 겁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설명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구조 모함 USS 세이프가드의 작전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미 해군 고위 장교들이 한국 팀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의구심과 함께 약간의 불쾌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우리가 며칠간 시도했던 방법들입니다. 라고 구조작전 지휘관 데이비드 스미스 준장이 차갑게 영어로 말했어요. DSRV로 접근을 시도했지만 해류가 너무 강하고 선체 기울기 때문에 도킹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압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라고 설명했죠. 최강욱 대령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스미스 준장의 브리핑이 끝나자 그는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해역에서 고래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한국어로 물었고 통역관이 영어로 번역했어요.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135명의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고래 얘기라니. 스미스 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령,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하지만 최강욱 대령은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 깊이에서 활동하는 향유고래의 이동 패턴을 알면 자연적인 상승 해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해류를 이용하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라고 스미스 준장이 영어로 말을 시작했지만
최강욱 대령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준장님, 왜 DSRV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류를 거스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바다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윤태성 소령이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어요. 지난 일주일간 이 해역의 음파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놀랍게도 특정 시간대에 규칙적인 상승 해류가 발생한다는 걸 발견한 거였어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해저 지형과 조류의 영향으로 자연적인 상승 해류가 형성됩니다. 특히 이 지점은 해저, 산맥의 경사면이라 더욱 강한 상승류가 발생합니다. 그때가 우리의 기회입니다. 라고 한국어로 설명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스미스 준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이론적인 얘기로 실제 구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영어로 물었죠. 그때 배수와 대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한국 해군 최초의 여성 심해 잠수사였어요.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은 강인했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건 최첨단 장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경험이 있습니다. 동해의 차가운 심해에서 거친 해류와 싸우며 익힌 기술이 있습니다. 2019년 독도 근해에서 침몰한 어선을 수심 300m에서 인양했고 2021년에는 러시아 잠수함 구조 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녀가 가져온 장비를 보고 미군 장교들이 술렁였어요. 최신식 디지털 장비가 아니라 구식처럼 보이는 기계식 압력계, 수동 조작 밸브, 그리고 특이하게 생긴 도킹 장치였습니다. 이런 구식 장비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부함장이 비웃듯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는 수백만 달러짜리 최신 장비로도 실패했는데. 라고 덧붙였죠. 최강욱 대령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자 장비는 그 깊이의 압력과 온도에서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해역은 해저, 화산 활동으로 인한 전자기장 이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계식 장비는 다릅니다.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그가 한국팀이 가져온 특수 잠수정을 소개했어요. 청해진함입니다. 겉보기엔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극한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해류의 흐름을 탈 수 있는 독특한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라고 한국어로 설명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미군 기술자가 청해진함의 사양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최대 자망 심도가 450m라고 되어 있지만 안전 마진이 너무 적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라고 영어로 우려를 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라고 배수와 대위가 단호하게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었다면 이미 여러분이 구조했겠죠.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죠. 스미스 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좋습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으니 한번 해보십시오. 하지만 실패하면 즉시 작전을 중단합니다. 더 이상의 인명 손실은 안 됩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 팀이 준비를 시작했을 때 저는 최강욱 대령 곁으로 갔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제가 영어로 물었어요. 그가 잠시 바다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30년 전 제가 신참 잠수사였을 때 선임이 말했습니다. 바다를 이기려 하지 말고 바다와 함께 움직이라고. 우리는 바다를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바다가 우리를 도와주도록 할 겁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번역했어요. 하지만 이건 동해가 아니라 태평양입니다. 훨씬 깊고 위험한. 이라고 제가 영어로 말했어요. 바다는 어디든 바다입니다. 라고 그가 제 말을 잘랐어요. 깊이가 다르고 온도가 다를 뿐 바다의 본질은 같습니다. 중요한 건 바다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새벽 3시 한국팀의 작전이 시작됐어요. 저는 작전 통제실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청해진함이 입수 준비를 하는 동안 배수와 대위와 2명의 잠수사가 먼저 들어가기로 했어요. 왜 굳이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까? 라고 스미스 준장이 영어로 물었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려를 표했죠. 최강욱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기계는 데이터만 전달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해류의 미묘한 변화, 수압의 리듬, 그리고 바다가 주는 신호들을. 그것들은 센서로는 감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새벽 4시 정각, 배수와 대위와 2명의 한국 잠수사가 입수했습니다. 일반적인 혼합기체가 아닌 특수 조제된 기체를 사용했어요. 한국 팀이 극한의 추위에서 작업하며 개발한 혼합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헬륨 농도를 약간 낮추고 산소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라고 윤태성 소령이 한국어로 설명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저체온증을 늦출 수 있고 질소 마취 현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죠. 수심 100m, 200m. 하강하는 그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지켜보는 내내 손에 땀이 났어요. 300m를 지나자 주변이 완전한 암흑이 됐습니다. 강력한 라이트를 켰지만 시야는 겨우 5m 정도였어요. 해류가 예상대로입니다. 라고 배수와 대위의 차분한 음성이 무전기를 통해 한국어로 들렸고 통역관이 영어로 번역했어요. 와류 진입합니다. 라고 덧붙였죠. 화면이 격하게 흔들렸어요. 강한 해류에 휩쓸리는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저항하지 않고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해류와 함께 움직였어요. 뭐 하는 겁니까? 통제불능 아닙니까? 라고 스미스 준장이 영어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최강욱 대령은 침착했습니다. 계획대로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10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격렬하던 화면이 갑자기 안정됐고 배수와 대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와류 중심부 도달, 콜로라도가 보입니다. 라고 한국어로 보고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화면에 거대한 잠수함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예상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일반적인 접근법으로는 며칠을 시도해도 실패했던 일을 그들은 30분 만에 해낸 거였어요. 믿을 수 없군. 이라고 스미스 준장이 영어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기울어진 선체에 어떻게 도킹할 것인가. 게다가 선체 상태도 예상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배수와 대위가 콜로라도 선체를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헬멧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을 보니 선체 곳곳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압력 선체의 균열이 걱정스러웠어요.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라고 갑자기 그녀가 특정 부위를 가리키며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이건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폭발한 것 같은데. 라고 덧붙였죠. 순간 통제실이 술렁였어요. 내부 폭발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두가 알았거든요. 사고가 아니라 사보타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카메라를 더 가까이 대주세요. 라고 제가 급하게 영어로 요청했어요. 화면을 확대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폭발 흔적이 너무나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계획적으로 특정 부위만 파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라고 저는 영어로 말을 시작했지만 잊지 못했어요. 15년간 잠수함 시스템을 다뤄왔지만 이런 손상 패턴은 처음 봤거든요. 최강욱 대령이 즉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구조가 먼저입니다. 원인 조사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배수와 도킹 가능한 지점을 찾아보세요. 라고 한국어로 지시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의도적으로 콜로라도를 침몰시켰다는 걸 말이죠. 배수와 대위가 선체를 따라 이동하면서 계속 보고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최소 5곳에서 내부 폭발 흔적이 보입니다. 모두 중요 시스템 근처입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이건 고도로 계획된 공격이었어요. 잠수함의 구조를 완벽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내부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통제실,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라고 배수와 대위가 또 다른 발견을 한국어로 보고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탈출 해치 근처에 묘한 장치가 붙어 있는데 이건 원래 설계에 없던 겁니다. 라고 설명했죠. 화면을 자세히 보니 소형 장치가 보였어요. 겉보기엔 그냥 센서처럼 보였지만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제가 급하게 영어로 소리쳤어요. 폭발물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배수와 대위는 침착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작동이 끝난 것 같습니다. 타이머가 보이는데 어제 오후 2시 30분에 맞춰져 있었네요.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정확히 콜로라도가 침몰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시한폭탄을 설치해서 콜로라도를 침몰시킨 거였어요. 청해진함이 잠수를 시작했습니다. 길이 40m의 작은 잠수정이었지만 특수 개조된 도킹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독특한 각도로 하강했습니다. 나선형으로 돌면서 내려가는 모습이 마치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직선으로 하강하지 않습니까? 라고 스미스 준장이 영어로 물었어요. 윤태성 소령이 설명했습니다. 해류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압력 변화에 선체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급격한 압력 변화는 정밀 장비에 무리를 줍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번역했어요. 30분의 긴장된 하강 끝에 청해진함이 콜로라도 근처에 도달했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도킹 작업이 남았습니다. 도킹 포인트 확인했습니다. 라고 청해진함 조종사가 한국어로 보고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선체 기울기가 예상보다 심합니다. 표준 도킹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덧붙였죠. 순간 통제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도킹을 못하면 구조도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배수와 대위가 나섰습니다. 제가 수동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수심 400m에서 수동 도킹이라니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거든요. 수압은 차치하고라도 조금만 실수하면 강한 해류에 휩쓸려 갈 수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스미스 준장이 영어로 반대했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강하게 말했죠. 하지만 최강욱 대령은 배수와 대위를 신뢰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심해 잠수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이라고 스미스 준장이 영어로 말을 시작했어요. 준장님, 지금 콜로라도 안에는 135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최강욱 대령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죽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결국 작전이 승인됐고 배수와 대위가 특수 제작된 연결 케이블을 들고 콜로라도로 향했어요. 엄청난 수압 속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매 동작이 계산된 것처럼 신중했어요. 연결 지점 확인, 해치 상태 양호, 라고 그녀가 한국어로 보고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수심 400m에서의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을 때 그녀의 산소 게이지가 위험 수준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작업은 아직 절반밖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수와 대위, 중단하고 돌아오세요. 라고 최강욱 대령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조금만 더, 거의 다 됐습니다. 라고 그녀가 한국어로 힘겹게 말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그 순간 강한 해류가 몰아쳤고 배수와 대위가 선체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화면에서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배수아, 응답하라. 라고 최강욱 대령이 다급하게 한국어로 외쳤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길게 느껴지는 몇 초 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전 케이블이 버텨줬어요.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해류에 맞서지 않고 흐름을 타고 움직이며 다시 선체로 접근했어요. 마치 바다와 한 몸이 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침내 연결 장치를 해치에 고정시켰을 때 통제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연결 완료. 에어록 형성 시작합니다. 라고 그녀가 한국어로 보고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청해진함과 콜로라도 사이에 임시 통로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구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많이 흘러 있었어요. 생존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해치가 열리고 한국 구조대원이 콜로라도 내부로 진입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진 어둠 속에서 승조원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대부분이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생존자 확인. 여기 15명.
모두 살아있습니다. 라고 구조대원이 한국어로 보고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생존자가 의식을 회복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함장님이 우리를 가둬놨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라고 영어로 힘겹게 말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설마 밀러 함장이 반역자란 말인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로버트 밀러 대령은 제가 아는 가장 충직한 해군 장교였거든요. 하지만 구조된 부함장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사고 직전 함장이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상훈련이라며 특정 시스템을 조작하라고 했는데 그 직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함장은 우리를 원자로실에 가두고 해치를 봉쇄했어요. 라고 영어로 설명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일단 구조가 우선이었어요. 15명씩 번갈아가며 구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언제 해류가 바뀔지 연결부가 버틸지 알 수 없었거든요. 4시간의 사투 끝에 120명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마지막 15명이 있는 구획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원자로실입니다. 방사능 차폐 때문에 해치가 자동 봉쇄됐습니다. 라고 구조된 기관장이 영어로 설명했어요. 함장님과 원자로 운전원들이 거기 갇혀 있을 겁니다. 라고 덧붙였죠. 원자로실 구조는 극도로 위험한 작업이었어요. 잘못하면 방사능 누출이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사능 수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윤태성 소령이 특수 센서를 준비하며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측정 결과는 다행히 정상이었습니다. 원자로는 안전하게 정지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왜 해치가 봉쇄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수와 대위가 다시 한번 위험을 무릅썼어요. 제가 들어가서 수동으로 열겠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이번엔 더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원자로실 해치는 3중 잠금 장치로 되어 있었고 수압 때문에 열기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업 중 그녀가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해치 잠금 장치에 이상한 장치가 붙어 있어요. 라고 한국어로 보고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카메라를 가까이 대자 또 다른 폭발물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건 명백한 증거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원자로실 사람들을 가두려 했던 거였습니다. 이건 내부자 소행이 확실합니다. 라고 최강욱 대령이 한국어로 단언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잠수함 구조를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라고 덧붙였죠. 30분의 고된 작업 끝에 해치가 열렸고 원자로실에서 15명이 구조됐습니다. 그 중에는 밀러 함장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의식이 또렷했고 마치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청해진함으로 옮겨진 밀러 함장은 즉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예상 밖이었어요. 내가 아니야. 나도 속았어. 브래들리. 제임스 브래들리 소장이. 라고 영어로 힘겹게 말했어요. 제임스 브래들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 직속 상관이었거든요. 20년간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밀러 함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브래들리가 극비 훈련이라며 특정 조작을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비상 프로토콜 테스트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정식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영어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 훈련은 콜로라도를 침몰시키기 위한 함정이었던 거예요. 밀러 함장은 자신도 모르게 자폭 스위치를 누른 셈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왜 이런 일을? 라고 제가 영어로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중국 관련 정보에 유독 관심을 보였고 태평양 함대 배치에 대해 자주 물었습니다. 라고 영어로 대답했어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브래들리는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라 적국의 스파이였던 겁니다. 그것도 20년간 미 해군 핵심부에 잠입해 있던 고정 간첩이었어요.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동안 저는 즉시 펜타곤에 보고했습니다. 브래들리의 체포령이 내려졌지만 이미 그는 사라진 뒤였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흔적들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 암호화된 파일들이 발견됐고 해독 결과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어요.
지난 10년간 미 해군의 핵심 기밀을 중국에 넘겼고 이번 콜로라도 침몰도 미리 계획된 작전이었던 겁니다. 목적은 단순했어요. 미국 최신의 핵잠수함이 태평양에서 침몰하고 어떤 동맹국도 구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미국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혼란을 틈타 중국 해군이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어요. 한국이라는 변수를 말이죠. 135명 전원 구조라는 기적을 이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손상된 콜로라도를 그대로 둘 수 없었거든요. 원자로가 들어있는 잠수함이 심해에 방치되면 환경 재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상시켜야 합니다. 라고 최강욱 대령이 한국어로 제안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미 해군 장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9,000톤이 넘는 잠수함을 400m에서 끌어올린다는 건. 이라고 영어로 반대했어요. 완전히 부상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200m까지만 올려서 안정된 대륙붕에 안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식 인양이 가능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설명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한국팀은 특수 부력백을 준비했어요. 극한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극도로 위험했어요. 잘못하면 급격한 부상으로 선체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었거든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윤태성 소령이 노트북으로 복잡한 계산을 시작하며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선체 무게, 침수 구역, 잔존 부력, 해류의 영향. 모든 걸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죠. 작업이 시작됐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는 기상 예보가 들어왔습니다.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라고 스미스 준장이 영어로 명령했어요. 태풍이 오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라고 외쳤죠. 하지만 최강욱 대령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모두가 그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어요. 태풍이 기회라니? 태풍이 만드는 파도와 해류를 역이용하면 부상에 필요한 추가 부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라고 한국어로 설명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한국팀은 태풍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을 때 최강욱 대령이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다. 라고 한국어로 외쳤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부력백이 작동하고 거대한 잠수함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태풍이 만든 상승 해류가 콜로라도를 밀어 올렸습니다. 마치 자연이 인간을 돕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승 도중 선체에서 금속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손상된 부분이 수압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체 균열 확대, 즉시 중단하라. 라고 미 해군 기술자가 영어로 소리쳤어요. 그런데 배수와 대위가 또다시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임시 차폐막을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한국어로 외치며 뛰어들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수심 200m에서 작업한다는 건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응급 차폐막을 설치해서 균열 확대를 막은 거예요. 결국 콜로라도는 수심 180m 대륙붕에 안착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2024년 4월 5일 태평양에서의 기적적인 구조 작전이 끝나고 일주일 후 진주만 해군기지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한국 구조팀에게 감사를 표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동맹국이 포기한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해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그것도 최첨단 장비가 아닌 자연과의 조화와 인간의 의지로 말이죠. 시상식 전날 저는 최강욱 대령을 따로 만났어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대령님, 어떻게 그런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태풍을 이용한다거나 해류를 읽는다거나. 정말 놀라웠습니다. 라고 제가 영어로 물었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바다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배운 건 한 가지예요. 바다는 적이 아니라는 것. 바다를 이해하고 존중하면 바다도 우리를 도와줍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번역했어요. 하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라고 제가 영어로 물었어요. 미국은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였을 뿐입니다. 70년 전에 빚을 갚은 거예요. 라고 한국어로 대답했고 통역이 이어졌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동맹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시상식 당일 진주만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구조된 135명 승조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해군 장병들이 모였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였어요.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용기와 헌신을 기립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해군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기술이 아닌 인간의 의지와 자연에 대한 이해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영어로 연설했어요. 최강욱 대령과 팀원들에게 미 해군 최고의 명예인 네이비 크로스가 수여됐어요.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배수와 대위에 대한 특별 언급이었어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심해로 뛰어든 배수와 대위의 용기는 전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통령이 영어로 말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구조된 승조원들이 하나둘 한국팀에게 다가왔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묵묵히 경례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막내 수병이었던 제이슨의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배수와 대위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영어로 흐느꼈어요. 한편 제임스 브래들리는 결국 체포됐어요. 멕시코 국경을 넘으려다 잡혔는데 그의 자백으로 더 큰 스파이 조직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였어요.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이 미양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서로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한 거예요. 한국팀이 떠나는 날 진주만 부두는 또다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이번엔 환송 인파였습니다. 미 해군 군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했고 하늘에는 축하 비행이 펼쳐졌어요. 대령님,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영어로 물었어요. 최강욱 대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그들이 탄 수송기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구조 작전이 아니었다고. 때로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오래된 지혜가 최신 기술을 이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진정한 동맹이란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는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말이죠. 지금도 태평양 어딘가에서는 한국과 미국 해군이 함께 훈련하고 있을 거예요. 서로에게서 배우며 더 강한 동맹이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서로를 도울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동맹이니까요. 지금까지 미 핵잠수함 콜로라도 구조 작전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모든 강대국이 포기한 상황에서 한국 해군이 보여준 기적 같은 구조 작전.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최첨단 기술보다 오래된 지혜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동맹이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는 것임을 증명한 이야기였죠. 이런 숨겨진 한국의 저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